정부는 2017년 12월 30일자로 일반 형사범, 부루수용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중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켰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 복권하였습니다. 자, 정부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번 특별 사면의 성격이 생계형 사범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 특사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특별 사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사면권은 최대한 줄여서 하겠다. 특히 이제 보면은 부패 범죄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중대 5대 범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와 같은 원칙적인 기조하에서 기본적인 민생 사범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관용을 베풀려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165만 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핵심되는 게 한 6,500명 정도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이른바 장발정 사면이다라고 해서 민생 사범으로서 비교적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은전을 베푼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굉장히 고민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읽힙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원칙에 따르는 예외를 몇몇 둠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평가할 것은 높지만 일부분에서 그와 같은 전체적인 기조를 흐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야당으로부터의 비판이 상당 부분 거센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사면 대상으로 거론이 됐었지요.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어요. 네. 제외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한명숙 전 총리하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문계 인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면에 있어서 내 식구 먼저 감싸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염두에서 오히려 좀 역차별당한 그런 감이 있고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경우에는 이건 좀 적극적으로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수 세력의 비판, 야당의 비판을 너무 의식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13건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부각되었는데 징역 3년형이 확정돼서 현재 형기의 절반 이상을 넘어 살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 보수 정부의 잘못된 노동 정책에 의해서 유도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종교계 원로들이 끊임없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석방을 요청을 했었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엠네스티와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국제 양심수로 선정해서 우리 정부에게 사면을 여러 차례 촉구했었습니다. 그에 비춰볼 때 정부에서 이번에 너무 엄격하게 사면 대상을 적용하는 바람에 한상균 위원장이 석방되지 못한 건 좀 아쉽고요. 특히 올해를 노사정위원회가 활동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의 해로 삼았는데 그런 점에서 한상균 위원장을 전향적으로 좀 사면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의원만 혼자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형평성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애당초에 거론했던 이광재 전 지사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와는 좀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건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대한 선거사범으로서 1년의 형을 확정해서 다 살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인보다는 방송인으로서 사실 더 유명해진 분들을 볼 수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좀 연관을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선거법 위반이 BBK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된 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스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연관되는 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꽤 오랜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2번의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적도 있고 또 지방선거를 건너뛰었던 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정부 입장에서 무리가 없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야당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의 것은 모두 다 뒤집는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또 야당에서는 또 야당이니까 비판하겠지만 야당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야당에 대한 이중적 포석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스라든가 지금 관련되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른바 BBK 저격수, 이명박 저격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어떻게 보면은 화력을 집중해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형태가 있고, 더불어서 지금 밑에 자막도 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노원병 지방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원갑으로서 인근 지역구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재보궐선거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예전에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의 선거구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한번 묶인 사슬을 풀어줌으로써 한국당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서 국민의당에 대한 견제까지 한꺼번에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도 상당 부분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당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칼날을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경계의 어떤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MB 정권과 대립했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함으로써 이 정치적 재개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 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정치적 공세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 같고, 아마 정봉주 전 의원이 BBK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선거 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으로 너무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BBK 문제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봉주 의원이 정치에 재개할 거라는 얘기도, 만약에 야당이라고 한다면 스타성에 의존하는 지방선거를 치르겠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70% 가까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방선거를 정봉주의 선거로 치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라든가 이런 중요한 단체장들의 빚에 가려지고 정봉주 의원의 선거가 된다면 정봉주 의원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출마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으나, 정부 여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공천 전략으로 정봉주 의원을 수도권 재보궐선거에 투입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다. 정봉주 카드 말고도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분권형 개헌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든가 소재가 매우 많기 때문에 굳이 정봉주 의원이 맨 앞장서서 나서야 될 정도의 다급한 상황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투입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 만약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을 통해서 꽤 많은 인지도를 쌓았고 정봉주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팬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금 일각에서는 노원병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국회에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초선 의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국회에 돌아간다면 재선 의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정부 여당으로서의 재선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독특한 칼라로서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바탕으로 만약에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의 선거 구도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마도 3선 도전 의지가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과정이 만약에 경선을 당연히 치르겠지만 여기에 정봉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게 됐을 경우는 정봉주 전 의원의 이 복권 과정을 마냥 반갑게만 여당에서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도 존재할 거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경선 과정을 뚫어내고 정봉주 전 의원이 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되게 되면은 오히려 선거 구도 자체도 아주 명쾌하게 정봉주 전 의원과 보수 정당 입장에서 한번 붙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복권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사면에서는 2013년 1월이었죠. 그 이후에 5년 만에 공안 사업에 대한 사면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가운데서는 용산 참사 철거민 25명에 대한 이 25명에 대한 특별 사면만 이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보도 자료를 보면은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사건이 수사나 재판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데 그 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에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강정마을 사건이라든가 사드 반대 집회라든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건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반면에 2009년 1월 달에 있었던 이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이런 모든 것이 끝났고 더불어서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상당 부분 이게 그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복권을 통해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인데요. 나름대로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 통합이라는 그런 명분은 상당 부분 높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이른바 불법 집회를 했고 그때에 이제 그 철거민들도 5분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31세로서 경찰 특공대였던 김남훈 경사란 분이 실질적으로 그 막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봤더니만 김남훈 경사의 아버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복권까지 다 해버리면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내 아들은 피해자도 없는 어떤 그 가해자도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절규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정권의 어떤 코드에 맞는 이 그 사면권이 어떻게 보면 평가도 받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법치주의가 좀 지나치게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야당과 그 이 보수층의 반발도 이 청와대에서는 좀 더 고려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뭐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용산 참사 철거민들의 이 사면 대상에 대해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용산 참사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 자, 서 소장께서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뭐 그 용산 참사 자체가 정부의 과도한 과잉 진압에 의해서 경찰관과 그리고 철거민들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철거가 발생하는 문제가 그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라는 점과 그리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과잉 진압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사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논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단지 현행 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하게 강경한 진압을 통해서 무고한 인명들이 살상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임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지만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마치 작은 법률의 위반을 가지고 전체 용산 참사를 규정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에는 이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서로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얘기한 거는 사회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시국 사범에 대한 사면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제주 강정마을 그리고 세월호, 사드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집회 관련 건이 있지만 앞서 최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면에서는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났을 때 이러한 시국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련 재판이 다 종결되고 나면 얼마든지 사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적이고 강력한 집회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에 따른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련 사건들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최 변호사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관련된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전혀 이런 고려 없이 가해자를 사면해 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특히나 이 미국이나 독일에 대한 사면에 대한 결정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사면하기 전에 해당 사건을 재판했던 담당 판사라든지 그리고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의견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면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도 이 대통령의 사면 결정 권한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 보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대통령